한 주 쉬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다 잊어버렸죠. 해겔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잊어버렸죠. 예.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다시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어쨌거나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예, 회계사. 예. 근데 대단한 고위직이었다. 그래서 집이 생각이 어땠어요? 4층 집 근사했죠. 사진 우리 다 기억나죠? 자, 그 해겔이 이미 그 당시 입시 제도에 의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수시 10살 때 튜빙겐 대학 가는 자격증을 얻어놓고 특수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다. 이제 대학 시절부터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등학생까지고 오늘부터 이제 대학 이후이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해겔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튜빙겐 대학입니다. 공장령 장학금으로 튜빙겐 신학교, 이게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대표학교 철학과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학금 과목은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했고, 들어가자마자 지난번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라고 얘기했죠. 그 특수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학위증은 받는 겁니다. 학위. 그럼 대학 가서 졸업하면 이제 석사를 받는 거예요. 석사. 그런 그 학교 제도를 기억해 두세요. 독일 이해하는 데서. 이게 이제 튜빙겐 대학에 있는 무슨 히스토리컬 리딩 홀이라는 데고, 이 무렵에 이 대학이 어거스틴 파 수도원 후신인데, 이 무렵에는 자, 이 왕국이 뭐라 그랬어요? 비르텐베르그 왕국이라 그랬죠. 비르텐베르그 영주국이라 그랬죠. 이 영주국에 그 당시 영주가 칼을 내세요. 칼 오이겐. 그랬죠. 그게 나쁜 놈. 그 오이겐인데 이 대공이 자기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슐러가 저기 들어갔죠. 슐러가 강제로. 그 만드는 학교 이름이 카를 대공이라는 그 카를 학교 슈투트가르트에다가 이걸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존 학교가 다 있는데 대공이 지 이름으로 학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인류 학교로 거기 재정 지원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학생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돈만 많이 투자하면 모이거든요, 대학은. 그리 선호해가지고 이 무렵에 튜빙겐 대학에 약간은 좀 쇠락 그 기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슐러가 딴 대학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슐러도 신학대학 가려고 그랬거든. 그렇죠. 부모들이 다 목사 되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학교 만들려고 슐러 보고 이 학교 가라고 강제로 해서 슐러가 저 학교 갔다가 결국은 탈영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대학. 그렇기 때문에 튜빙겐 대학이 조금 지장을 받았다 끝했습니다. 철학과를 마쳐야 신학과 가능하고 철학과 교수는 둘, 신학과 교수는 넷.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라는 게 엄청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목사들 그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목사를 보면 안 돼요. 거의 철학자 수준입니다. 그 이광수가 예를 들면 이광수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오산학교 교편을 잡았잖아요. 잡고 있을 때 지가 제일 인텔이야. 그 인근 뭐 다 합쳐도 지가 제일, 일본에서 그냥 대학도 안 나온 게 그냥 중학교만 나왔는데 거기서 지가 제일 인텔이에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막 뻐겼는데 그게 나중에 오산학교가 그 이승훈이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고 뭐 대고인 사건을 잡혀가고 해가지고 그 이제 운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평양 그 교회로 넘깁니다. 재단을. 넘겨서 누가 오느냐? 그 목사가 와요. 그 목사가 왔는데 이광수는 그때는 기독교의 반대파야.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독교 욕하다가 그 학교에서 사이가 갈려가지고 나중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광수가 놀란 게 뭐냐. 목사 집에 가니까 막 그리스 원전부터 라틴어 원전 지는 뭐 영어 가지고 이제 잘났다고 설치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당시 온 사람들이 이 차원이 다르다. 그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자, 저렇다. 독서 경향은 헬델리는 입학 동기고 셸링은 5살 연합니다. 지난번에 그 헬델리는 할 때도 했죠. 저 같은 대학에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 이때 이제 헤겔의 별명은 셸링은 5살 연하에다가 2년 후배인데도 입학 자체가 수석 입학이에요. 입학하자마자 선배들보다 더 똑똑한 걸 알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헤겔은 존재도 없고 셸링이 최고 존재. 근데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공부 잘하냐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헤겔의 이때 별명은 노인. 헬델리나 셸링처럼 재기도 없고 민감성도 없고 대학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고 입학 초년에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철학, 미학, 관상, 산수, 수학이죠. 기하학, 심리학, 역사, 신학 읽겠다. 자기 딴 걸 읽겠다. 왜? 고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헤겔이. 그걸 많이 읽겠다고 딱 했는데 결국은 천박한 대중소설 그걸 대학 초년 때는 엄청 읽었다. 자, 여러분들의 독서 편력을 나중에 수필로 한번 써보세요. 제일 처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책을 읽었던가, 뭐 읽었어요? 예? 빨간 머리 앤. 예? 여러분들 그거 고상하다. 한국의 대중소설 안 봤어요? 나는 진짜 똑같아요. 완전히 대중소설로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중학교까지는 교과서 위에는 본 게 없어요. 교과서하고 참고서 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잠발장, 많은 잠발장이라는 소년 잠발장 그거 하나 보고 그 위에는 본 게 없어요. 만화 몇 개 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대본점도 있고 학교 도서실도 있고 중학교는 도서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본 게 뭐냐면 뭐 김예성, 방인근 거기 한 1학년에서 2학년 초까지 완전히 대중소설에 미쳤습니다. 근데 다 그래요, 독서가. 그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계획 세워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중소설 읽었거든. 그러다가 술고래에다가 재치 있는 대화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장학생들, 그 학교 신학대학에서도 우수한 애들 몇 사람이서 칸트 읽는 모임 이런 걸 조직한 거야.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루소를 읽어. 왜? 칸트는 어렵고 루소는 쉽잖아요. 재미있거든, 루소는. 루소 있습니다. 저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황순원, 김동lik 뭐 이래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현대문학을 매번 보고 뭐 그때 나오던 자유문학, 뭐 문학예술, 사상계 이걸 고등학교부터 내가 봤는데 도서실에 빌려가지고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래 이제 독서 취향이 저래 된 거죠. 이랬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계몽주의, 나중에 계몽주의 또 나와요. 계몽주의라는 게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얘기하고 잠깐 했죠.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독일의 계몽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원래 계몽주의라는 거는 르네상스가 먼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종교개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르네상스 가면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고 종교개혁은 1500 몇 년이야? 47년인가? 47년인가 57년인가? 마르틴 루터. 지금 1500년 16세기잖아요. 그럼 이제 르네상스에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같은 시대로 보거든. 그럼 이건 이제 중세입니다. 이건 중세거든. 이러고 바로 나온 것이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계몽주의. 18세기 보통 잡는데.
물론 이제 문예사조에서 보면 고전주의라는 게 있어요. 고전주의고 계몽주의 거쳐서 이제 낭만주의가 되고, 그게 이제 현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래 되는데, 이게 여기 이제 문예사조사에서도 이때가 계몽주의고, 역사에서도 이때가 다 계몽, 철학사에서도 이때가 계몽주의 철학이에요. 이래 되거든. 이런데, 같은 계몽주의인데도 유럽, 특히 프랑스가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는 루터파와 개신교파와 가톨릭이 세파가 기독교가 세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역마다 그 집권자 취향에 따라서 했잖아요.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알다시피 누굽니까? 헨리 8세에 의한 성공회가 성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공회 이후엔 다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성공회로 통일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교파가 약하단 말이에요. 청교도도 약하고 가톨릭도 약화돼요. 왜? 가톨릭 재산 다 뺏어 버렸어요. 헨리 8세가. 다 뺏어 버렸거든. 그런데 유럽은 계몽주의가 이제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되긴 됐지만은 남쪽, 프랑스나 뭐 이쪽 남쪽은 가톨릭이 그대로 강세고, 독일에서도 보면은 일부 지역은 가톨릭이 강세고, 루터가 있었던 지역 그쪽은 이제 루터파. 북유럽은 완전히 루터파가 되어버리고, 이래 되었거든. 북유럽이 루터파가 된 건 내가 전에 얘기했죠. 왜 됐어요? 여러분, 종교가요, 그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권 관계입니다. 북유럽이 왜 루터파가 되느냐? 그럼 영국은 헨리 8세가 장가세로 갈랐고 가톨릭을 없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왕이 장가세로 갈랐고 탁 뜯어 고쳐 가톨릭 재산 다 뺐고, 요새 같았으면 촛불 시위하는 거지. 네. 그 다음 이제 북유럽은 어떠냐? 루터파가 나오는데 루터파가 실제 얼마 없었거든. 없었는데, 북유럽, 지금 스칸디나비아 지구상의 최고 낙원들이 전부 다 그게 루터파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럽 하면은 프랑스, 독일, 영국 세 나라잖아요. 중부 유럽. 그게 유럽의 핵심이거든. 이태리도 그거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은 백인인데도 거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유럽의 중심이야.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네 나라가. 응? 그럼 그건 지금 가톨릭이야. 그럼 그때는 가톨릭이 모든 세금을 전 가톨릭 교회에서 다 받잖아요. 받으면 다 교황청이 상납을 하거든요. 그럼 상납을 액수를 배정할 때 교황청에서 북유럽은 좀 지세가 나쁘거든요. 그래 경제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걸 감안 안 하고 돈을 많이 내라 그런 거야. 중부 유럽은 그냥 그 덕분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 덜 내고 부자 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그래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불만인 거야.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프랑스나 뭐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요만큼 내는데 우리는 그보다 못 사는데 이만큼 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방위비합 분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교황청에서 안 봐주고도 다 내라. 하니까 학자들 중에서 똑똑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뭐냐? 가톨릭 버리고 루터파 믿자. 그래서 루터파로 됩니다. 마침 확실히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럼 루터파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교황청 안 믿겠다. 우리 이제 루터파 믿겠다. 로마 교황청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성당의 모든 재산 다 왕실화 해버려요. 그리고 봉급 주잖아요. 유럽도. 그쪽도.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왕실이 부자가 돼요. 그게 이제 북유럽이 지금 잘 살게 되는 원인 중에 큰 게 하나가 그거거든. 응? 교황청 줄 돈을 삥땅 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써가지고 이제 그랬던 게. 근데 어쨌거나 그랬는데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가톨릭
좋은 점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 기독교 가톨릭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이 제일 세게 나타난 데가 프랑스야. 프랑스. 그건 뭐 행패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가톨릭 욕하면 마녀 재판 그런 말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러니까 그 가톨릭 그 병폐를 지적한 것이 계몽주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더 나쁘게 말하면은 기독교 병폐 지적하는 거 그게 계몽주의야. 프랑스에서는. 뭐 볼테르, 루소 다 그래요. 전부 기독교 욕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판소리나 그 하회 탈춤 같은 거 제일 주로 비판한 게 누구예요? 양반하고 또 스님이잖아. 스님이야. 스님 반환 피운 거 맨날 욕하는 게 하회 탈춤 그거 아닙니까? 유럽이나 똑같아요. 종교라는 거는 힘이 세지만 그 종교는 타락한 거야. 종교뿐이 이게 다 그래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자, 여러분 정리가 딱 되죠. 근데 이렇게 정리 잘해주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이제 역사적으로 딱 봐줘야 이해가 딱 쉽게 되지. 그러거든. 그럼 이제 그 종교 비판이야. 쉽게 말하면 계몽주의 이건 그냥 기독교 비판이야. 예, 이게 진리라. 독일은 어떠냐? 이게 다르단 말이죠. 독일은 영방 국가였고 나라가 나눠 있었거든. 그래 영적은 마음대로야. 그 여러 교파가 다 있어. 그리고 기독교 피해가 별로 없어요. 딴 데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이래서 프랑스와는 달리 국가와 교회 종사자들에 의해 추구된 민족 교육적인 계획. 독일이 이때 문화가 프랑스보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프랑스는 뭐 저때 벌써 이미 학문적으로 대단한 거죠. 철학을 비롯해서 과학, 뭐 인문학, 특히 문학. 프랑스가 엄청납니다. 근데 독일은 그에 비하면 택도 없어, 프랑스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절로 다 프랑스를 하고 일상 대화에서 자진해서 다 프랑스가 했잖아요. 독일에도 공중 이런 데서 다 불어로 썼어요. 불어로.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때쯤 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뒤졌느냐, 프랑스보다.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힘 빌려야 된다. 용하기보다는 기독교 힘 빌려가지고 국민적인 일체성, 즉 하기 바쁘면 민족교육적인 이 계획에 따라 독일 계몽주의는 광신과 열광, 선입견과 미신에 대항해 중용을 취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빼자.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부대는 300년 전에 빼야 될 것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지 않아요? 저것만 빼면 기독교가 좋거든요. 저것 때문에 이제 유럽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지금 요거는 중용을 취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안 되고 올바른 기독교 정신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5성과 2성을 발전시켜 인류 복귀를 향해 가는 지속적인 진보로 나아가는데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한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칸트 같은 걸 다 하는데 칸트 철학은 저렇게 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소산이단 말이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크롭스토크는 내가 하도 해가지고 재미없어요. 그 당시 독일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의식과 계몽의식과 로맨틱한 연애하는 것 최고가 크롭스토크입니다. 롯데하고 벨테라하고 제일 처음 손잡은 게 크롭스토크 이름 하나 가지고 둘이 손 떼썩 잡았거든. 그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참 잘생겼잖아요. 자, 그럼 이제 튜빙겐 대학입니다. 프랑스 혁명 환호 일색. 정치 구락부가 학생들 간에 만들어져서 들판에서 자유나무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심어놓고는 자유 만세, 루소 만세 하고. 그러고 란 마르세에 저기 프랑스 국가잖아요. 셸링이 후배, 2년 후배 셸링이 프랑스 국가를 다 불어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셸링이 시킨 건 뭐냐. 그만큼 셸링이
똑똑하다는 거죠. 알겠지? 얼마나 똑똑한가. 그걸 프랑스 국가를 번영해요. 반혁명군 숲에 내린 프랑스에 숨겨주고 음악회 열고 편의도 제공해주고. 저기 프랑스 국가거든. 저 노래 들어봤어요? 마르쉐 레장팡 하는 거예요. 나가자 조국의 자식들아. 마르쉐 레장팡 드 파트히. 저 노래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 중에 제일 좋아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프랑스 국가 한글 자막 나오는 거 딱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그냥 이제 행진곡 군가거든요. 저기는 그냥 막 적나라해요. 막 욕도 나오고 말이죠. 사람 막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제일 전투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 국가예요. 그 올림픽 때 보면 프랑스 선수 금메달 따면은 저 노래 쫙 나와요. 기분 좋게. 들어보세요. 자, 해겔 수첩. 지난번 획들님도 그랬죠. 획들님하고 해겔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독재자의 마사자. 불안당들에게 죽음을. 절대 권력을 두만 썩은 정치인들에게 죽음을. 자유의 영원하라. 장자크의 영원하라. 수첩에 그걸 써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들키면은 저건 정학입니다. 그 당시 대학에는. 안 들켜서 그렇지. 그 소지품 검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했으면 정학이야. 이제 칸트 붐이 일어나거든. 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매지스트죠. 학위증. 그게 이제 박사학위하고 같은 거예요. 석사 이런 게 뭐 은계 구분 안 되니까. 신학과를 등록해서 헬델린 셸링 7명이 한 방에 나중에 학내 분위기는 정통 기독교리 극복을 위한 칸트 붐. 자, 이때의 그 학위 시험 문제가 보십시오. 영혼의 불멸에서 분리된 인간적 의무의 한계에 대해서 무슨 뜻이에요? 뜻은 알겠어요. 시험 문제.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목사 시험 떨어지는 거죠. 시험 문제 뜻도 모르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 영혼의 불멸에서 분리된 인간적 의무. 기독교는 당연히 영혼의 불멸이야. 그렇죠? 모든 영혼 불멸설은 다 있었어. 그 전부터. 기독교 아니라도. 그럼 영혼의 불멸, 거기서 인간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불멸이고 죽으면은 지옥이나 천당 가고 영관을 지은 것이 종교의 협박이야. 협박이라 할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겠지만은, 무신론자가 볼 땐 그게 협박이에요. 예. 너 죽은 뒤에 지옥이나 천당 가니까 착한 일 해라. 도덕적인 의무감을 죽은 뒤에 가는 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래 하는 건데, 그 영혼의 불멸을 떼내버려. 떼내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착한 일 하는 거. 제목이 그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이게 가능하냐? 시험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영혼의 불멸이 있는 거고, 기독교 믿는 거고, 기독교 믿어야 천당 가는 거고, 더 좋은 천당 가려면 착한 일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전통적인 교조 종교로부터 이성 종교로 전환할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 문제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천당이 없어도 착한 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천당을 가지고 유혹하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 정신, 올바른 예수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살면은 저절로 착한 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제 알겠죠? 참, 여러분, 많이 유식해진다. 참, 목사보다 낫다. 자, 투빙계 신학교입니다. 스티프트 하는 게 신학교입니다. 자, 이때 그 루소 사회계약론이거든. 사회계약론, 해겔이 읽은 겁니다. 해겔이 딴 학생들이 칸트 학교를 만들었을 때 루소를 봤다고 아까 그랬죠. 그때 본 책들이 이제 사회계약론과 고백론, 에밀 다 재밌잖아요. 사회계약론 가는 건 뭐예요?
사회 뭘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런 사람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저런 사람 안 나왔으면 우리 이래 못 살아요. 다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거죠. 제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루소 책은 재미있거든요. 수필적인 문제예요. 보면 아주 재밌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평범하게 다 태어났어. 그 뭐냐?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 법을 보면 자연권이라는 게 있거든. 자연권. 이게 많이 나와요. 해결해도. 자연권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천부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권리. 그게 있는 거야. 그걸 나중에 이제 법 이론이 나왔을 때 나온 말인데 다 평범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살다 보니까 사회 제도가 국가 권력 체제가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잘 살고 남을 탄압하고 남의 핏발을 먹고 어떤 사람은 피를 빨리면서 살고 달라지잖아요. 그래 되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원래 태어났을 때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끔 계약이 필요하다. 그게 사회계약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딱 짐작이 되죠. 쉽게 되죠. 고백론은 지 바람 피운 얘기 고백한 거고 에밀은 교육소설이고. 근데 에밀이 그때 막 거의 금서였는데 부잣집 귀족들이 다 에밀 보고 자기 애를 교육시켰대요. 금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처음 나온 게 이게 처음 나온 거지. 처음 나온 게 보십시오. 시티영 드 제네브. 루소가 이제 제네브 망명 가 있었거든. 제일 처음에 제네브 판이 첫 판이에요. 제네브에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딴 데 나가지고 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민주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찬양한 겁니다. 자, 이럴 때인데 세 친구 누굽니까? 헬델린, 헤겔, 슈레겔. 슈레겔이 아니라 쉘링. 이 셋이가 그 구호를 만들어요. 참 저걸 보면요. 그 대학생들의 그 질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로서의 전체. 세 사람이 하나로서의 전체야. 셋이 각자이면서도 우리는 하나야. 세 사람이 하나다. 근데 그 구호 원천이 어디냐면은 크세노파네스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에 엘리야 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엘리야라는 게 지명입니다. 이건 이제 이태리 쪽에 있는 이태리 쪽 그 가까이 있는 그 지명 엘리야에서 그 살던 사람들이 주장했다고 엘리야 학파를 하는데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속한 사람인데 이게 이 크세노파네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로서의 전체라는 말은 이 사람 말에서 인용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뭘 했느냐? 다신론을 비난해요. 신들이 있다면은 신 중에 제일 힘센 놈이 있을 거다. 그놈이 아마 유일신 됐을 거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일신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는 세계 종교사에서는 보통 유일신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조라스타교. 그렇죠?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오는 조라스타교, 페르시아.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유일신이었다고 그랬거든. 다 다신교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독교도 이제 그 뽐받아서 유일신 주장했다고 하는 건데, 더 먼저 나온 유일신 주장이 바로 크세노파네스입니다. 이 이론을 낳은 것이 바로 하나로서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서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했습니까? 그리스 저런 고전까지 다 보고 찾아가지고 우리 셋은 하나로서의 전체. 그 세 명의 그 서클 이름이 하나로서의 전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세노파네스가 올림픽을 부정해요. 올림픽은 뭐냐?
다신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우매한, 속이기 위한 정책이다. 일리가 있지 않아요? 사치스러운 축적이다. 그래 봤습니다. 그래 보고 영혼이란 뭐냐? 프네우마, 호흡의 기. 아, 저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여러분 단전 안 하죠? 내가 그렇게 하락해도. 아, 이 기라는 게요. 중국에도 물론 기가 있지만은 벌써 저를 한 겁니다. 기라는 게. 생명은 뭐냐? 기다. 호흡에서 나온 거다. 저게 나중에 해겔 철학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해겔이 저태했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래 본 겁니다. 영혼은 뭐냐? 쉽게 말하면 호흡이다. 기독교가. 프랑스 혁명에 도취해서 종교는 반감의 대상이었어. 첫 연구 대상이 칸트야. 이래서 해겔이 외면했던 칸트로 돌아선 겁니다. 딱 프랑스 혁명 지지하면서 보니까 칸트 안 하고 안 되겠거든요. 이래서 칸트로 들어가요. 칸트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서 칸트는 뭐냐? 전통 종교에서 이성 종교를 성화를 주장했거든요. 전통적인 기독교리가 신학이나 철학의 대상이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를 보면서 이를 이성 종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독일 그 당시 분위기 계몽주의하고 다르죠. 그 당시 독일 계몽주의자들이 다 종교와 정치가 합해가지고 국민 정신을 막 살리려고 했는데 칸트는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겔이 쓴 겁니다. 민족 종교와 기독교.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고 이성의 실체인 도덕에서도 감성이 중요하다. 그건 뭐 당연하죠. 여러분 친구를 딱 판단할 때 이성적인 인간이냐 감성적 인간이냐 그걸 구분에 넣으세요. 그러면 사기 안 당해요. 그 감성이 있죠.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감성이 있어. 그런데 종교는 감성에서 유발한 거예요. 이성에서 유발한 게 아니고. 그러거든. 그 종교가 도덕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감성에서 유발한 종교가 도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파급이나 영향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와 민족과 국가적인 것이기에 정치와 종교는 합해야 된다. 이게 해겔 주장입니다. 칸트는 분리해야 된다 그랬죠. 해겔은 합쳐야 된다 그랬어요. 합쳐야 저래가지고 해겔이 출세합니다. 저게 종교와 이걸 합쳐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왕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베를린 대학까지 간단 말이죠.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민족 정신은 아들이고 뭐냐? 그럼 애비 애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키우는 아버지는 시대야. 그 시대 정신이야. 그 역사야. 민족사야. 어머니는 정치고 종교는 유모야. 유모 영향도 대단하죠. 근데 난 저 유모 영향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유모 없이 다 컸거든. 근데 서양 사람들, 뭐 자산 사람들은 다 유모 밑에 컸기 때문에 유모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는 뭐 유목하면, 아이고, 유모가 있어야 영향을 받지. 차라리 외할머니 영향을 받지. 우리는 그냥 저거는 외할머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교는 외할머니야. 이 유모는 그 보좌로서 예수를 필요로 한다. 맞지 않아요? 그리스, 환상 종교. 기독교는 유럽 민족 종교로서 이게 전부 다 해겔이 말한 겁니다. 아까 그 글에서. 유럽 민족 종교로서 정치적 과제 수행하기 위해는 기독교는 좀 미달이야. 해겔은 기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래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국가 권력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느냐. 이게 해겔의 과제야. 알겠죠? 그런 걸 딱 떼내버리는 게 이제 마르크스로 되는 거예요. 종교를 떼내버리는 게. 그래서 그 당시의 그 도식적인 기독교에다가 그리스 환상 종교를 더 앰플 주사 놔야 된다. 그 재밌지 않아요? 저런 발상이.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이 좌절 때거든. 독일 현실 정치 앞에서 종교, 이 기독교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해겔이 기독교 극복, 오히려 수정하기보다는 극복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중에 바뀌어져요. 자, 루소입니다. 사회계약론. 국가 체제의 수능적인 국민 종교는 옛날 얘기고, 참된 종교는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이 칸트의 영향을 준 겁니다. 칸트가 에밀 열심히 읽다가 산책까지 접었잖아요. 시민들을 국가에서 떼어놓는다. 이런 종교를 시민 종교와 해야 올바른 관계 형성된다. 시민 종교는 세상에서 도피나 비정치성으로 오도되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인 억압과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종교, 루소는 시민으로서 시민 종교, 시민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해겔이 지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여자에 관심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철학자들의 전기에 보면은 해겔 전기만큼 재미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 문제도 별로고, 뭐, 딴 사람들은 다 좀 재미있거든. 일화가 많은데 이 사람은 일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해겔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연구할 여가도 없어. 왜? 하도 그냥 다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해겔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좁은 길 거닐 적엔 참으로 즐거웠도다. 아무리 철학자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사랑하는 처녀의 뜨거운 키스를 받았을 적엔 그 세곱이나 즐거웠도다. 그 키스를 받긴 받았던 모양이죠. 지가 하면 어떤가? 4배의 즐거움인가? 그래서 이제 튜빙겐 주제무 딸 흠모했어요. 나중에는 저 여자가 법무차관 부인으로 돼요. 그 신학 토론시험에 합격했거든. 졸업 증명서에 해겔 평이 나와 있어요. 평탄하지 못한 건강상태, 중간 정도의 체격, 별로 돋보이지 않는 언변술, 겸손한 태도, 합리적 판단, 확실한 기억력, 읽기 좋은 글솜씨, 바른 행실, 가끔씩 해이해지는 성실함, 타고난 체력은 충분하다. 우수한 신학 실력, 여성적인 설교적 언변, 그럼에도 훌륭한 예술가는 아니고 우수한 어문학적 소양, 철학적 사고를 위한 많은 시도. 참 평가가 우리나라 교육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서당에 앉아가지고 공자왈하고 평가도 안 해주고 그랬으니 참 나라가 이 꼴이 됐지. 4등 졸업. 그래서 가정교사를 선택합니다. 가정교사 집에 갔어. 보수적인 집안이야. 프랑스 혁명은 1793년이 되면 완전히 공포정치화 됩니다. 이제 이때 테르미도르 반동하는 거는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 여러분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나서 1792, 3년 되면은 이제 막 요 기간 동안에 로베스피에르 소위 말하는 산악파 이 로베스피에르가 막 잔혹하게 반동들을 숙청하죠. 그 숙청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중도파까지도 막 죽여요. 중도파까지도. 그 이제 모든 혁명사를 보면은 그 포용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있거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정관계 보면은 넓게 보면은 다 포용하면은 다 지편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요만한 가지 틀어져 가지고 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없지 않는지 모르시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1794년에 그 텔미도르 반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베스피에르한테 죽다 못하니까 숙청당하던 중도파가 일어나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돌에 잡아가 죽여버려요. 그게 텔미도르 반동. 텔미도르 반동이라는 겁니다. 혁명력 제2년 텔미도르 반동이에요. 9일. 로베스피에르가 교수형 당해버렸어. 그러니까 총재정부.
성립하거든. 그 혁명 정신이 해골 바가지가 되어버렸어. 이 해결이 보고는, 아, 저 프랑스 기대했더니만 프랑스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정교사한테 스위스나 자기 모국 보니까 다 부패했고, 이걸 보고는 내가 철학을 하지만은 현실 정신을 내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인류 역사에서 철학자로서 처음으로 정치와 역사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게 해겔이란 말이에요. 이래 예수 생애를 집필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때요? 예수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알겠죠? 응? 예수를 칸트 도덕적 신앙의 체현자로 그려요. 율법 준수 원칙에 얽매였던 유대교를 탈피하고 이성적인 도덕법을 중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았다고 내가 봐요. 난 뭐 신학 권위가 없어서 내가 봤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재수없게 내 강의를 들으니까 그냥 내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는데 딴 사람 가면 딴 얘기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위대성을 이제 이 해결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 메시아니 그런 철학은 다 유대교에서 다 갖고 온 거거든요. 지 창조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하고 달리한 건 뭡니까? 그 당시 유대교가 행하던 그 가치관과 그 비인간적인 행위. 말하자면은 신을 위해서 인간이 막 희생했잖아요. 동물도 때려잡고 그런 걸 그 당시 예수는 가장 진보적이었던 거야. 옳지 않거든. 그걸 바로 잡아버려. 율법에 딱 깨버린 거예요. 깨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걸 안 깼으면 지가 처형도 안 당하죠, 예수가. 율법에 얽매였던 유대교를 완전히 그냥 탈피해버려요, 예수가. 그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도덕법. 그러면 기독교에서 옳다. 지금도 옳잖아요. 예수가 옳다고 했더니 거의 옳지요. 10계명 중에 틀린 거 있나?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난 마음에 안 들더라. 어쨌거나 그 당시 예수가 옳았다는 거는 지금도 옳거든. 유대교 보면은 미신 같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만큼 혁명적으로 이성적인 도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세계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기독교의 실정성. 실천 이성이던 기독교가 외부적인 권위의 타율성에 복잡한, 그래 잘 왔는데 이제 신자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기구도 생기고 성직자 계급도 생기고 하니까 또 그 자체가 또 유대교처럼 율법화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거 틀린 게 있어요? 없죠. 혼자 긍정하는데 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율법화된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율법화된 거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지 인간을 위한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해결해 볼 때는 이미 그때 그랬어. 비판한 거야. 그 다음에 율법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예수 교훈보다 기적신앙과 교단의 교회성을 중시하며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한다, 야합한다. 다 그랬잖아. 심지어는 교황청이 나치에게도 굴종했고 나쁜 짓 다 했고, 우리나라도 가톨릭이 안중근을 파문시키고 말이지. 안중근 의사를 파문시켰거든. 그리고 독립운동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33인이 하나도 없고. 저런 거야. 13인이 누가 없었다고요? 가톨릭이. 예. 그랬거든. 그 세속과 타협해, 세속 권력 타협. 그러고 일제 말기 되면은 개신교까지도 신사참배 다 해버렸잖아. 안 한 것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그리고 숭실학교가 없어졌잖아요. 폐교당했잖아. 그 사람들이 월남했거든. 그리고 월남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반공의 뿌리가 돼요. 영락교회 뭐 이런. 영락교회가 다 피랑교회잖아. 자, 이제 지금 가정교사 주입니다. 저렇게 글 쓰면서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헬텔린 주선으로 프랑크푸르트 와서 또 가정교사 됐어. 헬텔린과 자주 만나. 저때 헬텔린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여자 하나한테 반해가지고 뭐 개지랄 했죠. 응? 그러니까 해겔은 철학자가 보니까 이 자식이 미쳤거든.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저러면 안 돼. 남의 유부녀를 말이야. 예. 그 집에서 나와라. 끝까지 안 나오다 결국은 비극을 당한 거죠. 쫓겨났잖아요. 철학자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하고 애인, 철학과 학생하고 연애해 봤어요? 참 재미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문제. 기독교 문제 했다가 지금부터 이제 사회 문제로 돌아섭니다. 독일 이상주의의 가장 오래된 체계 프로그램, 참 논문 제목도 거지 발사기 같아요. 이게 국가란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체로 언젠가는 다시 소멸한다. 이런 단계, 이건 완전 아나키스트입니다. 국가의 개념에는 봉건 절대 국가부터 시민국가 전체를 포함하는데, 이런 점에서 해결은 무정부주의적 국가 철학 초기입니다. 아주 젊을 때. 그다음 기독교 정신이 또 나오죠. 비슷해요. 지금 얘기한 거 다 비슷합니다. 예수가 율법신앙 극복하고 인간의 고통과 직면하면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은 중시했어. 이건 아까 얘기한 거죠. 기독교 도덕적 이성의 궁극 목적은 사랑의 세계 지배 원리.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사랑에 의한 운명과 화해가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 사명은 그리스 비극적인 정신과 칸트적인 실천 이성이 통합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적인 환상 정신을 그 당시 기독교 철학에 앰플 주사해야 된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리스 문학을 좀 깊이,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그리스 문학, 그리스 비극을 한 학기 동안 이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신학대학 관련 있으면 내 주장을 좀 얘기하세요. 그래야 유럽적인 인도주의적 기독교 정신의 기본을 대해요. 그리스하고 합친 것이 유럽 신학을 한 단계 앞세운 거,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 철학, 이걸 신학과 결합시킨 것이 그 나중에 기독교 철학이 넓어지, 신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벌써 이미 해겔이 저래 지적을 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겔 이전에 독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겔 잠깐 떠납니다.